총 4가지 기업 말씀을 해주셨어요. 테슬라, 구글, 엔비디아, 메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우리 재미남님께서 재미있게 순위를 매겨주시죠. 투자 순위는 어떻게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투자 순위는 로봇에 한정해서 보면은 테슬라가 무조건 1등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즉 도조 슈퍼컴퓨터가 앞으로 미래의 승기를 잡는다면 삼성전자가 그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너무 먼 미래 얘기라서 확신은 못하겠지만 테슬라 입장에서는 지금 옵티머스가 2년 내로 네. 출시가 된다. 그게 목표이긴 하거든요. TSMC를 이제 버리고 원래 AI5 칩까지는 TSMC랑 같이 했었는데 지금 삼성으로 바꾼 거지 않습니까? 이게 잘 되면은 그리고 국내 기업들 중에는 현대기아차를 언급해 주셨는데 투자 종목에 반영하는 거를 추천하시는 걸까요? 투자 종목은 무조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테크에 미친 여자 재미녀입니다. 오늘도 글로벌 AI 상황 진단하면서 투자 인사이트를 연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이제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넘어서 직접 움직이고 판단하고 사람처럼 일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른바 피지컬 AI 시대입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과 기업을 알아두시면 미래에 돈이 흘러갈 방향이 보입니다. 재미남님, 지난 영상에서 피지컬 AI 시대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눈여겨보시는 기업들이 몇 가지 있으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혹시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피지컬 AI는 지금 제가 눈여겨보는 회사들은 엔비디아랑 테슬라입니다. 네, 엔비디아랑 테슬라요.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지금 뭐 메타나 구글도 모델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하는 건 아니고 모델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를 개발을 테슬라는 직접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이제 다른 협력업체들이랑 하고 있는 업체가 두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를 저는 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엔비디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는 반도체 칩 만드는 회사인데 어떻게 피지컬 AI 회사로 또 활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엔비디아는 지금 가속기를 만드는 걸로 돈을 크게 벌고 있지만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제 미래의 시장을 개척하는 한 분야로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점찍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피지컬 AI의 특징이 뭐냐면은 훈련용 컴퓨팅, 시뮬레이션용 컴퓨팅, 그 다음에 로봇 내부에 있는 실행용 컴퓨팅 이렇게 세 가지 레이어로 컴퓨팅을 세팅을 해서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가 좀 다른가요? 어떻게 각각의 특징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네요. 이 세 가지 레이어 컴퓨팅 솔루션을 이제 3 컴퓨터 솔루션이라고 명명을 해가지고 이름을 붙인 것 같고요. 생태계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로봇 시스템 교육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 그리고 진짜 로봇이 작동을 하는 본체에서 돌아가는 AI랑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거고요. 훈련용 컴퓨팅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챗GPT 같은 텍스트 기반의 그런 LLM을 할 때 저희가 훈련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피지컬 AI를 훈련시키는 컴퓨팅 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DGX AI 슈퍼컴퓨터라고 이름을 붙여져 있고 엔비디아에서 만든 브랜드가 DGX AI 컴퓨터인가요? 네, 지금 뭐 그런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GPT-5 나왔는데 그것처럼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이 피지컬 AI를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에 쓰이는 컴퓨팅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이 챗 GPT나 인공지능 전문 기술보다도 더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훨씬 더 많은 리소스를 쓸 겁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쓰는 챗 GPT는 텍스트만 훈련시키면 되는데 피지컬 AI는 텍스트가 아니라 당연히 텍스트도 알아야 되고 각종 물리 법칙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리 법칙을 알려면은 영상이 필수입니다. 영상을 학습을 시켜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관절 같은 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게 담겨 있어야 되니까 용량도 훨씬 대용량이 학습시키는 데 들어갈 거고요. 모르기는 모르겠지만 전혀 다를 겁니다. 텍스트용, 코딩용 AI를 개발하는 것과 이 피지컬 AI를 개발하는 거는 내부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피지컬 AI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회사도 사실 많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그런 데이터를 관련해서 많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하드웨어를 개발하던 뭐 제조업이나 전통 제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통 제조업체들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제공만 해줄 뿐입니다.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그 제공을 받은 이제 AI 회사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컴퓨팅을 통해서 실제 피지컬 AI를 개발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만의 경쟁력은 어디서 있다고 보시나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컴퓨팅 시스템이 3레이어로 되어 있고 그 컴퓨팅을 직접 다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엔비디아의 기술로. 거기에다가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 파워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쿠다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쿠다로 개발을 하고 있겠지만 이 피지컬 AI 쪽에도 제가 잘 모르지만 개발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컴퓨팅 모델이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3레이어로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른 회사들은 다른 방법으로 시스템을 구축해놨나요?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마다 이게 어떤 표준화된 건 없는 것 같고 다 다른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글 딥마인드의 제미나이 로보틱스라는 거를 보면은 이것도 이제 피지컬 AI 모델인데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3단계긴 하네요. 네, 비전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랭귀지 말로 바꾸고 그 다음에 액션 움직임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로봇이 행위하는 그 순서에 따라서 모델로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먼저 로봇이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로봇의 뇌에서 언어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언어화된 거에 따라서 명령이 내려지면 액션을 하고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구글이 조금 더 직관적이긴 하네요. 구글은 이게 제 생각에는 직접 로봇에다가 장착을 시킬 수 있는 피지컬 AI 모델을 지금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것 같고 엔비디아는 아까 말씀드린 실행용 컴퓨팅에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그 전에 훈련용 컴퓨팅과 시뮬레이션 컴퓨팅을 다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는 확실히 이 하드웨어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딥마인드는 완전히 그 로봇 단계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에 집중을 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도 직접 장착을 할 수 있는 그 피지컬 AI를 개발하고 있고 구글도 직접 장착할 수 있는 건데 하드웨어에 좀 더 친화적이라는 건 어떤 포인트에서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일단 엔비디아가 제공하고 있는 3 컴퓨터 솔루션이라는 것 자체가 컴퓨팅이잖아요 지금. 컴퓨팅이니까 정확히는 AI 아니거든요. 이거는 AI를 개발하는 컴퓨팅 시스템을 3레이어로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업체든지 간에 내가 피지컬 AI나 로봇을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엔비디아 3레이어 컴퓨팅 솔루션을 활용을 해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직접 대입을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자유자재로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엔비디아용 컴퓨팅 AI 기술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플랫폼. 훈련용 컴퓨팅도 누구나 쓸 수 있는 플랫폼인 거고 시뮬레이션용 컴퓨팅도 누구나 쓸 수 있는 플랫폼인 거고 심지어 로봇에 들어가는 내부 컴퓨팅도 엔비디아 블랙웰 GPU 아키텍처 기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플랫폼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LLM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가속기를 구매를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자기들 고유의 LLM을 개발하고 있는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솔루션을 통해서 자기들만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혹시 테슬라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테슬라는 이제 본인들이 직접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본인들 거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조 슈퍼컴퓨터가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도조 그 개발팀이 해체가 돼서 어제라면 8월 8일자로요? 네, 그래서 해체가 됐다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저 컴퓨터 자체가 이제 뭐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알아보니까 그냥 그 팀이 이제 좀 더 분산이 되는 그런 구조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좀 며칠 전에 이제 나왔던 삼성과의 테슬라 간 협업 내용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다가 테슬라가 AI6 칩 생산을 이제 맡기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 AI6 칩이 이제 옵티머스 로봇과 테슬라 FSD 시스템에 다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메인에 슈퍼컴퓨터가 있고 도저 슈퍼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디바이스에는 AI6 칩이 들어가는 구조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AI6 칩으로 돌아가는 옵티머스의 소프트웨어
는 그룹 기반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즉 도조 슈퍼컴퓨터가 앞으로 미래의 승기를 잡는다면 삼성전자가 그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너무 먼 미래 얘기라서 확신은 못하겠지만 테슬라 생각하시죠. 입장에서는 지금 옵티머스가 2년 내로 네. 출시가 된다. 그게 목표이긴 하거든요. TSMC를 이제 버리고 원래 AI5 칩까지는 TSMC랑 같이 했었는데 지금 삼성으로 바꾼 거지 않습니까? 이게 잘 되면은 당연히 삼성에도 좋겠지만 일단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테슬라 맞춤형으로 수주를 한 건데 당장 그 삼성의 매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영업이익에는 도움이 안 될 거다. 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총 금액은 8년간 23조인가 뭐 이럴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1년에 한 2, 3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게 파운드리 매출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파운드리를 흑자로 바꾸지는 못할 거라는 게 지배적인 예상인 것 같습니다. 혹시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풍문으로 들은 이야기시죠? 주문 양과 이 금액이랑 뭐 연수랑 비교를 해봤을 때 흑자가 나올 수 있는 가격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합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그런 호재성 기사와 더불어서 최근에 꽤 많이 올랐잖아요. 네. 혹시 그러면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는 이제 투자랑 또 연결을 지어야 하니까요. 혹시 전망을 보신다면 지금 뭐 삼성전자 홀더들은 매도를 하고 나가는 게 엑싯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게 좋은지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뭐 영상에서는 아니지만 6만 원 중후반쯤에 이제 삼성전자를 사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벌써 7만 원 초반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건 영상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만 얘기를 해서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기억을 하시겠죠. 근데 아무튼 뭐 이런 호재가 나올 줄 알고 얘기한 건 아니었고요. 뭐 하이닉스나 다른 반도체 업체들에 비해서 너무 오르지 못한 채 저평가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주식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 미국 전부 다 그 오르는 상승세에 타지 못한 게 이제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그 상승세를 이제 호재가 반영이 돼서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한국이든 미국이든 주식시장 자체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완전히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락이 언젠가 조만간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하락이 왔을 때 이제 미련 갖지 말고 바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취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다가 하락의 기미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바로 엑싯을 하라라는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기미라기보다는 하락이 왔을 때 하락이 왔을 때 그러려면 이제 좀 싼 가격에 진입을 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유리하겠네요. 얼마 못 먹으면 이제 그걸 엑싯하는 것도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지금은 욕심을 부리되 확실히 나갈 거를 머리에 각인을 시키고 들어가야 된다. 네, 얼마 못 먹을 걸 각오하서라도 들어가시는 거를 좀 뭐 추천을 드린다 이런 말씀일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글 그리고 엔비디아, 테슬라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기업으로는 어떤 기업을 좀 보고 계실까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 최근에 메타에서 피지컬 AI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타 내부에 리얼리티 랩스라는 자회사인지 아니면 연구소 이름을 그냥 이렇게 붙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리얼리티 랩스가 아마 그걸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레이벤 글라스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고글 그거 만드는 랩스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피지컬 AI 관련된 모델을 내놨다는 기사가 최근 6월 기사가 있고 보면은 유니트리 로보틱스 피겨 AI랑 협력을 논의 중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초기 단계인 것 같아서 아직 메타의 경우에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실현화된 거는 뭐 자료가 몇 개 안 나오나 보네요. 네. 어쨌든 슈퍼 인텔리전스 연구 조직을 운영 중인 메타에서 슈퍼 인텔리전스라면 뭐 피지컬 AI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애플은 어떻게 되고 있죠? 애플은 지금 AI에서 완전히 뒤처졌기 때문에 작년쯤인가 그 데스크 로봇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스크 로봇이 이제 Siri를 통해서 작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그냥 바로 사람이랑 대화로 작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컨셉의 로봇이었던 것 같은데 휴머노이드가 아니라 그냥 데스크 로봇이니까 지금 다른 회사들이랑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존도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존 물류창고의 경우에는 지금 이미 자동화가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도 엄청나게 줄었고
지금 남아있는 그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사람의 임금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본 기사는 처음에 이제 단순 노동 작업으로 이제 취직을 했던 사람이 자동화에 적응하면서 관리자로 이제 승진을 해가지고 지금 뭐 매우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아마존의 물류창고는 자동화가 엄청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로봇들이 물론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죠. 그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랑은 다른 물류 로봇이기 때문에 그 물류화 AI 소프트웨어에서 기술은 아마존이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물류 로봇도 아마 아마존이 다 혼자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찾아보진 않지만 같이 협력한 업체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지만 아마존 자체로 어떤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국내 기업들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혹시 없을까요? 우리나라 유명한 로보틱스 회사가 몇 개 있죠. 제가 아는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일 대표적이긴 하죠. 나머지 회사들도 몇 개 있긴 한데 사실 나머지 회사들은 제가 공부를 안 해봐서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피지컬 AI를 준비하는 회사들은 딱히 없을까요? 피지컬 AI는 네. LLM이랑 어떻게 보면 LLM보다 더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서는 못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제조업 데이터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이 AI는 완전히 소프트웨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이 척박한 나라에서는 못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협력을 해서 같이 할 수는 있겠네요. 왜냐면 최근에 기사를 본 것 중에 구글이 국내 제조업체들 많은 컨택을 하고 있고 그들의 데이터를 받는 것을 원한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의 협력은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피지컬 AI 관련해서 기대하고 있는 건데, 미국에서는 양질의 제조 공장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DB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우방국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인 거죠. 그러면 한국 중에서는 뭐 전통 제조업 기업들 중에 좀 괜찮은 회사들 보신 게 있나요? 그 결국은 자동차 산업이 제일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 쪽에서 유용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차도 로봇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해서 어떻게든 시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 기아차가 앞으로 피지컬 AI와 같이 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겠네요. 맞습니다. 사람이 집약적으로 들어가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이미 나머지 산업들은 제조 과정에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특히 뭐 반도체 이런 거는 거의 다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사람이 거의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는 제조 공정에서 사람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터리도 괜찮은 거긴 한데, 이제 배터리 제조보다는 자동차 제조가 시장 사이즈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 공정 쪽이 어떻게 보면 가장 탐나는 데이터 원천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또 테슬라를 보면은 그 자동차 제조 공정도 처음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로봇으로 자동화를 시켜 놓으면 또 사람이 그렇게 막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게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처음 설계에서부터 공법까지 전부 다 새로 만들어야지만 가능한 거여서 테슬라만 어떻게 보면 신생 자동차 회사만 네. 가능한 거죠. 업데이트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다 부시고 새로 지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존의 레거시 메이커들은 그렇게는 못할 거니까 아마 거기에서 피지컬 AI와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혹시 의학이나 의약품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의약품 바이오 분야는 분야? 피지컬 AI가 딱히 필요가 없죠. 거기는 이미 바이오 헬스케어 쪽 AI들이 엄청나게 이미 시장이 생성이 돼서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신약 개발에 네. AI들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최고봉은 아이소모르픽 랩스 독립법인, 알파벳의 산하 독립법인, 허사비스가 CEO 겸직, 일라이 노바티스 등 글로벌 제약사와 수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협력 체계, 자회사로 만든 거죠. 신약 분야와 바이오 분야에서 AI도 굉장히 좋잖아요, 활용하기가. 엄청나게 네. 이미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신약이라는 게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뭐 뉴스를 듣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이제 21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최근에 대형 제약사들과 협력을 체결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거 보면은 여기에서 파이프라인을
시장을 뽑아내가지고 신약까지 나오려면 아직 한 10년은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신약 이런 타이틀을 보게 될 겁니다. 그건. 총 4가지 기업 말씀을 해주셨어요. 테슬라, 구글, 엔비디아, 메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우리 재미남님께서 재미있게 순위를 매겨주시죠. 투자 순위는 어떻게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투자 순위는 로봇에 한정해서 보면은 테슬라가 무조건 1등입니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에서부터 하드웨어까지 모든 거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1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로봇 이슈가 커지는 순간이 오면은 아마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자체가 개화가 돼서 커지기 시작하면은 그 업체들이 사용하는 이제 플랫폼이 엔비디아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가 스마트폰의 애플로 얘기하면은 엔비디아가 약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엔비디아가 약간 안드로이드? 아니면 퀄컴 같은 지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역할을 하게 될 거는 구글의 딥마인드. 3순위 구글이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 메타는 뭐 안 건드리는 영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글이 안 건드린 영역이 없는 거 아닌가요? 메타도 비슷한 거죠. 근데 약간 메타는 그 완성도 면에서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실까요? 완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 지금 왜냐면은 애초에 휴머노이드 팀 생성된 게 보니까 25년 2월이다 보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기업들 중에는 현대기아차를 언급해 주셨는데 투자 종목에 반영하는 거를 추천하시는 걸까요? 투자 종목은 무조건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최근 네. 주가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많이 떨어졌네요. 떨어질만 합니다. 네. 워낙 올랐었기 때문에 25년도 들어서 완전 급등을 했었구나.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어요. 아직도 28만 원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코로나 끝날 무렵 코로나 네. 그때 이제 제가 바이오랑 뭐 로봇 이쪽에 꽂혀 있어가지고 그 로봇 회사들 그때 다 서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살만한 회사는 여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쭉 보고 있던 차에 갑자기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사서 어느 순간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격이 3만 원대였어요. 3만 원. 근데 튀어 오르다가 20만 원을 넘고 지금은 이제 28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주가가 좀 이상한 게 이게 40만 원대까지 튀었다가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거든요. 사실 그럼 40만 원대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너무 속상하실 것 같긴 하네요. 몇 년을 기다려야 네. 됩니다. 네. 네,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지금 25만 원, 27만 원 이때쯤인데 진입하기 좋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비싼 감이 있다고 보시나요? 3만 원, 4만 원일 때 보던 저로서는 엄청나게 비싸다고 느껴지죠, 당연히. 네. 하지만 3만 원, 4만 원대 금액이 다시 올 수 있을까요? 3, 4만 삼성이 원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인수가 확정이 됐을 거예요. 자회사로. 24년 12월에 삼성전자가 35% 지분을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기 때문에 종속회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인수가 됐다고 봐야 되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승인도 나왔으니까 인수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그 가격대가 오지는 않을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식도 추천 종목에 들어가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로봇 같은 경우는 주식이 거의 안 올랐죠, 사실. 안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이제 오른 건데 지금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오르기 위해서는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관절의 액추에이터, 모터 여기에 강점이 있는 회사거든요. 여기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스피어라는 국내 회사가 스페이스X에다가 납품을 뭐 엄청나게 많이 하기로 계약 체결했다고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한가를 친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에다가 뭐 납품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한 번 더 뛸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살 길은 글로벌 기업들과 콜라보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삼성이 테슬라랑 손을 잡게 되면서 이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은 더 커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테슬라와 함께 결합해서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는 그런 시나리오 말씀이시죠?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재미남님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말 눈앞에서 걸어다니고 이게 대중화가 된다면 앞으로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미 4-5년이 뭐야?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체는 한참 더 전부터 봤었으니까 네. 그거를 그때부터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을 놓친 거에서 교훈을 얻어야겠죠. 저희는 로봇 관련해서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출시되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기대감이었다면 지금은 이미 중국의 유니티리나 테슬라의 거나 출시라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물리적으로 나와서 얘네가 작동을 하잖아요.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실제로. 네. 얘네가 진짜 잘 작동할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기계들이 나와서 이제 막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네. 우리 생활에서. 그럼 얘네가 우리 생활에 이제 깊숙이 침투해서 활성화가 됐을 때 그때에 더 필요해지는 거는 뭔지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이제 4, 5년 후의 미래는 좀 어느 정도 가닥을 정해졌고, 그러면 그 이후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또 고민을 해서 투자의 방향을 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때 필요한 거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고민은 더 필요하겠지만 예상하기로는 지금 뭐 딱 바로 떠오르는 거는 결국은 보안인 것 같거든요. 보안. 그러니까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힘이 더 센 네. 로봇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무서울 거란 말이죠. 그게. 그리고 실제로도 영화에 보면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런 네. 내용은 얘네한테 철저하게 그 해킹이 되지 않는 보안이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보안은 소프트웨어에서도 또 완전히 특수한 영역이기 때문에 보안 회사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구글도 보안을 신경 쓰겠지만 구글이 보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이미 그래서 수많은 보안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그렇고 하드웨어적으로는 또 배터리죠. 결국 로봇이 움직이려면은 배터리가 로봇에 장착이 된 상태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저희 투자 인사이트를 앞으로도 더 얻고 싶으시다면 재미있녀 채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AI와 IT 기술 그리고 투자의 인사이트를 연결해드리는 많은 콘텐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